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주된 3대 의제가 거론되던데요. 어떤 것들인가요? 정상회담 의제에서 가장 큰 건 아마 비핵화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이번에 처음으로 의제로 들어갔거든요. 비핵화 네. 의제가. 그래서 북미 간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니까 이번에 특사단을 보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을 줬어요. 음. 트럼프 임기 내에 2020년까지 비핵화하겠다. 이렇게 시간표를 제시했는데 네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래가지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식, 비핵화 음. 일정표 이런 거를 아마 제시하는 게 첫 번째 의지가 될 것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남북 관계 간의 긴장 완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음. 항상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분들이 구체적인 것들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번엔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협상이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죠. 네. 4.27 정상회담 때는 북미 간이 마주 앉을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로 끌어오는 역할 정도를 했다면 네네. 이번에는 북미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즉 비핵화의 어떤 단계와 종전선언을 어떻게 맞바꿀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재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조만간에 북미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어떨까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 의지를 음. 갖고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이렇게 부풀려가면서 중재한 것 아닌가 또 이런 한국 정부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3차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도 미국이 그 대북 제재 위반을 논의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하고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는 바로 한국에 대한 압박용 메시지다. 비핵화 협상의 진전 없이 남북 관계 너무 앞서가지 마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합의와 방안이 또 필요하겠군요. 그래서 그런 예.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북미 교착을 타개해서 북미 대화를 촉진해서 음. 비핵화 협상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구체적인 스킨십을 해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네. 형식적인 선언에 머무는 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에 대한 진위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게 뭐냐 하면 핵물질 신고 시설 검증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음. 구체적인 시간표를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네네.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이렇게 진정성 있게 나오니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의 입구로 삼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음.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안고 가고 있다. 제 마음이 다 막 설레입니다, 지금. 음.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출발하기 전에도 계속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 북한과 우리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눈다면 좋은 결과 가져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게 아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엔 안보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여부 놓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크게 충돌을 하더라고요.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암리의 뒷문을 계속 열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음. 이번에 구구절 때도 시진핑이 눈치를 보다가 안 갔지 않습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중국이 뭔가 자꾸 대북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회방을 놓고 있다라고 자꾸 의심을 하기 때문에 네. 중국으로서도 부담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직접 가지는 않았던 것인데요. 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 면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음. 이런 부분에서 김정은 근데 이제 이게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좀 열어준다고 해서 북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게 김정은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3명 중에 인민의 3명 중에 2명이 국가의 그걸 받지 못하고 자력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핵 경제 병진 노선에서 벗어나서 사회주의 경제 강국을 건설하겠다 했으면 지금 핵이라는 것이 이것을 굉장히 유용하게 써야 되는 카드이고 김정은에게 트럼프 문재인 이런 조합은 하늘이 준 협상 카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음. 김정은도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려고 아마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말씀을 들을수록 좋은 결과가 오겠구나라는 설렘이 저한테도 좀 전해지는데요. 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북단 명단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도 2차로 함께 북으로 가죠. 정치권에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평화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동행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대표는 동행을 하지 않았어요. 의장단과 야당 대표는 왜 안 갔을까요? 이유를 좀 분석해 주시죠. 그 의자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절차상에. 예, 예. 예. 국회의장에게 이제 갑시다 했을 때, 같은 여당이면서도, 좀 곤란하다라고 난색을 피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는 건 뭐냐면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이렇게 따라가는 모양새가 바람직한가라는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부의장단과 또 논의를 할 시간을 줘야 하는데, 네네. 그 전에 이제 임 실장 같은 경우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같이 가면 좋겠다.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사당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혹시나 국민에 대한 여론 압박용 정치행위가 아닌가 하는 또 이렇게 논란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야당 대표들한테도 이제 꽃탈배라는 말을 써서 약간 논란이 됐었는데 네. 말하는 사람은 꽃에 방점이 갔겠지만 듣는 사람은 할배에 방점이 가기 때문에 일단 예의상에는 조금의 이제 실수가 있었다 보여지는데 자존심 그것 상한다 뭐 때문에 이렇게도 얘기를 예,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뭔 역할을 가지고 가는 건지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을 제대로 설득을 하려 그랬으면은 그 전에 야당 대표들에게 어떤 책임과 권한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진행이 됐다면은 좀 낫지 않았을까 싶고 네네. 그렇다고 해서 야당 대표들은 난 안 가 이건 아니고 어쨌든 대승적으로 좀 따라가기든 들러리든 이런 모양새를 얘기하지 않고 따라가서 직접 북한 김정은을 만나고 듣고 컨택을 하다 보면 좀 더 건설적인 남북관계의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손학규 대표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과거에도 당대표가 그렇게 모두가 간 전례는 없었다. 그렇지만 같이 가는 모양새가 더 바람직했겠죠. 아무래도.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경제 수장들이 많이 동행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등이 동행을 했습니다. 경협을 염두에 둔 거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한 그 진영을 꾸리고 간 것인데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한 것이 강하죠. 한국에서 실질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업체 총수들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실질적인 경협으로 바로 이어지긴 어려워요. 지금 대북 제재 국제적인 국면에서 그렇죠. 그리고 예. 북미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바로 뭔가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비핵화 진전 여부와 연동되면서 아마 나가는 어떤 경협이 미래형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이번에 가서 보면서 들으면서 탐색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추후에 경협이 이루어졌을 때 남북 교류 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부분을 협력할 것이고 어느 정도 할 것인지에 대한 감잡기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추진력도 좀 있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경제 수장들이 많이 가는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 투자 결정권 있는 오너를 강하게 요구했고 입맛에 맞게 방북단 꾸렸다. 왜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이 17명이나 거기에 끼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찌 보시나요? 네. 그런 시각도 물론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문제는 평화가 곧 경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 않습니까? 지금 남북 교류 협력이나 경협을 보는 시각을 북한에 대한 퍼주기 마인드로 보는 거냐 아니면 미래의 통일 비용을 줄이면 먼저 다가오는 통일에 대한 투자 비용으로 보는 것이냐에 따라 이 시각이 갈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남북 경협에서 동아시아철도 공동체 구상이라든지 그래서 철도 도로 연결하는 이런 사업부터 해서 산림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장래의 한반도의 어떤 그 위한 투자,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본다면은 그렇게 비판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특별수행원으로 함께 가는데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그 DJ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때는 4대 그룹 총수만 갔거든요. 네네. 재계 관계자만. 네. 그래서 노동계 지도부가 간 거는 처음이에요. 음. 그래서 사실 그 공산당 캐치프레이즈 중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노동자는 국가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번 의미에서는 아마 노사정 타협 모델을 어떤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음. 기본적으로 아마 이름으로써 남북 노동자 대표자 회의 후속 사업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코 에일리 등의 가수와 작곡가 김영석 씨도 참여를 하네요. 그 지코나 에일리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데 이분은 이제 네. 리듬앤 블루스로 파워풀한 가창력이 있어서 음. 사실은 북한이 아직까지 음악이 멜로디 위주, 이제 발라드 위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네네. 그 부분에 터칭이 있을 것 같고 지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서 좀 젊은 층들이 많이 하는 힙합 네. 래퍼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북한에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한국의 어떤 한류나 새로운 문화를 알리는 이 보완되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번에도 멋진 공연 펼치고 와서 북한에서 한국 가요 좋다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그 자, 그럼 가요뿐만이 예. 아니라 이게 네네. 이제 문화예술이나 체육이나 이런 뭐 음. 교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정치가 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감동을 줄 맞아요. 수 있기 때문에요. 아주 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와 문화 예술만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 어디까지 해내면 성공이라고 보시나요? 좀 짧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꼭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네. 매우 조심스러운 예측입니다만 이번에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맞바꿀 수 있는 어떤 그 대안을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도보다리에서 하듯이 네. 밀담을 해서 그걸 하나 이 성과를 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해내면 뭐 이거는 성공 수준이 아니죠. 최고죠, 뭐. 그렇죠? 꼭 성공해야만 합니다. 이번 기회에. 네, 잘 네. 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송문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